175년 동안 바다를 품고 살았던 갈라파고스의 거북 이야기. 해리엇. 글 한윤섭. 1. 3일간. 동물원의 밤이 깊어졌다. 별들은 어느새 쏟아질 듯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원숭이 찰리는 벌써 1시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른 동물들도 각자의 우리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모두 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중앙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뒤 사육사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사육사는 보통 저녁을 먹고 나선 순찰을 돌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동물원이 다른 날과 다르게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순찰을 나온 것이다. 사육사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우리 안쪽으로 비추었다. 동물들은 평소처럼 각자의 우리 안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조용한 것 말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다. 사육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곤 거북 해리엇의 우리 앞에 멈추어 서서 한동안 해리엇을 지켜보았다. 해리엇은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사육사는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찰리는 사육사가 자신의 우리 앞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육사가 손전등을 비출 때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육사가 나가고 중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철문 틈으로 새어들던 동물원 관리실의 불빛이 꺼지자 찰리가 팔짱을 풀고 우리 뒤쪽으로 걸어갔다. 웅크리고 있던 다른 동물들이 모두 일어나서 찰리를 지켜보았다. 찰리는 한쪽 구석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뒤 찰리가 흙 속에서 꺼낸 것은 작은 고리로 연결된 2개의 열쇠였다. 찰리는 우리 앞으로 와 그중 하나를 밖으로 내밀곤 능숙한 솜씨로 우리의 문을 열었다. 찰리는 우리 밖으로 나와 아무 말 없이 같은 열쇠로 흰 너구리 올드의 우리 문을 열었다. 올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빠져나왔다. 둘은 다시 해리엇의 우리 앞으로 갔다. 해리엇, 저 찰리예요. 진찰을 할 거예요. 찰리가 말했다. 해리엇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찰리는 해리엇의 우리 문을 열고 올드와 함께 들어갔다. 찰리와 올드는 누워있는 해리엇을 안타까운 듯 내려다보았다. 거북 해리엇은 지금까지 175년을 살았다. 동물원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다. 올드는 해리엇이 호주에 사는 동물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을 거라고 종종 말하곤 했다. 며칠 전까지도 해리엇은 느리지만 잘 움직였다. 그런데 갑자기 정지해버렸다. 먹이를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해리엇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오늘 아침 동물원 주인은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수의사를 불러왔다. 수의사는 해리엇을 한참 동안 살피고 나서 주인에게 말했다. 수의사는 해리엇을 한참 동안 살피고 나서 주인에게 말했다. 해리엇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특별한 병 때문이 아니라 너무 나이가 많아 기력이 다한 겁니다. 달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물원 주인과 사육사는 수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광경을 지켜본 동물들 모두 해리엇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안타까워했다.
찰리는 해리엇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수의사가 하는 말만 믿고 해리엇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아무리 사람이 동물들에 대해 잘 안다고 해도 동물보다 잘 알 수는 없다고 믿었다. 흰 너구리 올드는 해리엇보다 나이가 많진 않았지만 동물들의 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었다. 올드가 해리엇의 몸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해리엇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해리엇의 몸을 살피고 난 올드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때요, 올드? 찰리가 물었다. 그 순간 해리엇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해리엇의 눈을 보지 못했다. 모두들 올드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다. 좋지 않아.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어. 그럼 이대로 해리엇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해요? 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3일이면 해리엇의 몸속에서 생명이 모두 빠져나갈 거야. 올드의 말에 찰리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보았다. 긴 한숨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올드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다. 해리엇은 다시 눈을 감았다. 찰리와 올드는 해리엇의 우리를 빠져나왔다. 올드가 힘없이 자신의 우리로 들어갔다. 찰리는 올드의 우리 문을 잠그고 자신도 우리로 들어와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리고 열쇠를 쥔 손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2. 원숭이 찰리. 찰리는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동물원으로 보내졌다. 숲에서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원숭이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였다. 원숭이들은 땅에서도 나무 위에서도 사람의 소리를 피해 정신없이 달렸다. 엄마 원숭이도 어린 찰리를 목에 매단 채 달리기 시작했다. 아가야, 만약 엄마가 잡혀도 넌 계속해서 숲으로 달려야 한다. 엄마 원숭이가 말했다. 하지만 찰리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엄마의 목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만 있었다. 흔들거리는 숲과 하늘이 어지러웠다. 얼마나 달렸을까? 지친 엄마 원숭이가 잠시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찰리의 귀에 아주 낯선 소리가 들렸다. 그건 바람을 가르는 소리보다 더 빠른 소리였다. 순간 거칠게 몰아쉬던 엄마 원숭이의 숨소리가 멈추었다. 엄마 원숭이는 잠깐 동안 찰리를 바라보다 힘없이 쓰러졌다. 찰리는 엄마 품에서 빠져나왔다. 엄마 원숭이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애써 찰리를 바라보다 결국 눈을 감았다. 엄마 원숭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찰리가 작은 손으로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어린 찰리는 가까이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엄마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싸늘한 공포가 밀려왔다. 찰리는 엄마의 팔을 비집고 다시 품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까지도 엄마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사람들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찰리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엄마의 숨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의 숨이 멈추는 걸 보고 숲으로 도망칠 거야. 하지만 엄마 원숭이의 숨은 금방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의 소리가 가까워졌다. 찰리는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다. 분명 그대로 있다간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걸 알지만 숨이 남아있는 엄마를 두고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었다.
망설이고 있는 찰리의 눈에 커다란 사람의 발이 보였다. 순간 찰리는 엄마의 목을 세게 끌어안았다. 사람들이 철망으로 만들어진 상자에 엄마 원숭이와 찰리를 가두었다. 그리고 장대에 상자를 매달아 들어 올렸다. 찰리는 상자 안에서 다시 흔들거리는 숲과 하늘을 보았다. 찰리와 엄마 원숭이를 가둔 상자가 자동차에 실렸다. 이미 자동차에 실려있던 원숭이들은 모두 엄마 원숭이처럼 죽어가는 듯 했다. 자동차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찰리는 처음 맡아보는 휘발유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잠시 뒤 상자가 흔들거리며 숲이 눈에서 멀어졌다. 차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동안 상자에 갇힌 원숭이들의 몸이 심하게 들썩거렸지만 누구도 깨어나지 않았다. 달리는 자동차 뒤로 서서히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찰리가 사람의 차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공원 관리소였다. 관리소 마당엔 철망으로 만들어진 상자들이 많았다. 한쪽에는 빈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각각의 상자 안에 원숭이들이 갇혀 있었다. 조금 전 차로 잡혀온 원숭이보다도 훨씬 많았다. 그중 어떤 원숭이는 손으로 철망을 흔들어 대기도 하고 또 어떤 원숭이는 이빨로 철망을 물어뜯기도 했다. 어린 찰리는 두려웠다. 게다가 이곳으로 잡혀온 원숭이들은 자신과 같은 자바 원숭이들만은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원숭이들도 많았다. 그 생김새와 털색이 너무 달라서 보는 것만으로도 무섭게 느껴졌다. 자동차 소리와 원숭이들의 소리로 주인은 소란스러웠다. 찰리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찰리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했다. 찰리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가져다 대었다. 아직 숨소리가 들렸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원숭이 죽지 않았어. 찰리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 동그랗게 흰 줄이 쳐 있는 원숭이가 찰리를 보고 있었다. 흰 줄 원숭이는 목에 줄을 맨 채 공원관리소 앞에 묶여 있었다. 사람들은 죽은 원숭이를 우리에 가두지 않아. 찰리는 흰 줄 원숭이가 하는 말을 선뜻 알아듣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람들이 잠 오는 약을 쏜 거야. 그러니 시간이 되면 깨어날 거고. 그 소리에 찰리는 공중공중 뛰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가 살게 된다는 것이 정말 기뻤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가 좋다고 시끄럽게 구는 거야? 여기 잡혀온 게 좋다는 거야? 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른 원숭이 몇 마리가 무서운 얼굴로 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찰리는 겁에 질려 다시 엄마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꼬마야, 너무 겁먹을 거 없어.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안전해. 다시 흰줄 원숭이였다. 저 원숭이들은 그냥 소리만 지를 뿐이야. 사람들이 너를 가둔 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도 있으니까. 흰줄 원숭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어 보였다. 숲에서 잡혀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찰리가 물었다. 여기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먹거나 죽이지 않아.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일어나면 어떻게든 숲으로 돌아가야 해요. 찰리의 말에 흰줄 원숭이가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쇠줄을 흔들어 보였다. 꼬마야,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흰줄 원숭이는 말을 하고 목줄이 닿는 곳까지 이리저리 움직여 보였다.
찰리는 흰 줄 원숭이의 목에 감겨있는 줄을 보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 표정 하지 마. 그 안에 있는 너보다 여기 묶여있는 내가 더 자유로우니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흰 줄 원숭이는 말없이 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두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고리를 풀었다. 찰리는 흰 줄 원숭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랐다. 그건 다른 원숭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흰 줄 원숭이가 찰리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꼬마야, 네가 조금 전까지 살았던 숲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원이야. 사람들이 원숭이의 수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지. 지금은 원숭이의 수가 많아져서 일부 원숭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고. 네 모습을 봐라. 넌 자바 원숭이야. 이곳은 자바가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지. 왜 도망가지 않으세요? 찰리가 묻자 흰 줄 원숭이는 가볍게 웃었다. 난 오랜 시간 이곳 사람한테 길들여졌어. 이젠 여기가 편해. 애써 먹이를 구할 필요도 도망 다닐 필요도 없지. 꼬마야, 중요한 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거야. 어차피 네가 살았던 숲도 원숭이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상이거든. 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흰 줄 원숭이는 말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쇠줄을 다시 목에 걸었다. 관리소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사람들은 차에서 원숭이를 가둔 상자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차에 실린 원숭이들은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 찰리를 가둔 상자가 차에서 내려지자 어른들 틈에 있던 어린아이가 찰리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찰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찰리도 아이를 마주보았다. 조금 전까지 커다란 사람들만 보다가 작은 사람을 보니 신기했다. 내 이름은 테드야. 7살이고 너도 이름이 있니? 아이가 말했다. 하지만 찰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빠, 저 이 원숭이 갖고 싶어요. 어디선가 아이 아빠가 다가왔다. 새끼 원숭이는 뭐 하려고? 우리 동물원에도 원숭이는 많이 있잖니. 오늘은 다른 볼일 때문에 온 거다. 귀여워서 제가 키우고 싶어요. 잠시 고민을 하던 아이 아빠는 결국 공원 관리소 직원에게 가서 승낙을 받아왔다. 아이 아빠가 우리 문을 열곤 찰리에게 손을 뻗었다. 찰리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람의 손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렇지만 작은 철망 안에서 언제까지 사람의 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공격을 해야 할까? 하지만 사람의 손은 무척 크고 단단해 보였다. 섣불리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찰리는 사람의 손과 엄마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다. 그때 커다란 손이 찰리의 몸을 감쌌다. 그건 어린 원숭이가 대항할 수 없는 힘이었다. 철망 밖으로 들려 나오면서 찰리는 엄마를 향해 길게 소리쳤다. 그러나 엄마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아이 아빠가 찰리를 아이에게 넘겨주었다. 아주 순한 것 같네. 덤비지도 않고. 아주 순한 것 같다. 덤비지도 않고. 아이는 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찰리는 아이의 그런 행동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의 가슴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엄마의 심장 소리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꼬마야, 넌 운이 좋아. 흰줄 원숭이였다. 넌 동물원으로 갈 거야. 거긴 동물들이 살기 편한 곳이지. 인생이 갑갑하고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목숨은 안전하니까. 동물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사람들이 여러 동물들을 모아놓고 구경하는 곳이야. 왜 동물들을 구경해요?
가보면 알아. 그 아이는 동물원에서 온 아이야. 아저씨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찰리가 물었다. 사람들과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돼. 그 순간 아이가 두 팔로 찰리를 들어올려 얼굴을 마주했다. 가까이에서 본 사람의 얼굴은 털만 없을 뿐 원숭이와 비슷했다. 이제부터 우린 친구가 되는 거야. 알았지? 아이가 말을 하며 찰리의 눈을 보았다. 찰리도 아이의 눈을 보았다. 찰리는 잠시 동안 아이와 마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사람의 눈빛은 섬뜩했다.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눈에는 동물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무엇이 들어있었다. 찰리는 더 이상 그 눈을 보고 싶지 않았다. 찰리가 고개를 돌려 아이의 눈을 피하자 아이는 계속해서 찰리의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려고 했다. 내 눈을 봐야지. 친구끼린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찰리는 신경질적으로 아이를 향해 이빨을 내보였다. 아이는 그런 찰리가 재미있다는 듯 계속해서 고개를 돌렸다. 찰리는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노려보았다. 사람의 눈이 무서웠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때 흰줄 원숭이가 끼어들었다. 꼬마야, 괜한 짓 하지 마.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야.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찰리의 일그러진 얼굴이 천천히 펴졌다. 아이는 팔을 내려 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착하지, 찰리. 네 이름은 이제부터 찰리야. 알았지? 찰리, 우린 친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아이의 목소리가 찰리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아이가 너를 찰리라고 부르겠대. 찰리. 그게 이제 네 이름이야. 사람들은 늘 이름을 붙이니까. 흰줄 원숭이가 말했다. 찰리. 아주 낯선 소리였다. 찰리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3. 사람의 집. 아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분명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환한 낮이 되었다. 창밖에는 어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찰리는 사람이 사는 세상의 낮과 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아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찰리를 내려놓지 않았다. 집에 있던 아이 엄마가 찰리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찰리예요. 엄마, 같이 살아도 되죠? 하지만 깨끗해야 돼. 아이가 찰리를 욕실로 데려갔다. 작은 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가 신기해 찰리는 눈을 떼지 못했다. 찰리, 네 얼굴 본 적 있어? 어떤지 궁금하지?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곤 찰리의 몸을 들어 거울 가까이 데려갔다. 찰리는 갑자기 나타난 작은 원숭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내 거울 속에 있는 원숭이가 반갑게 느껴졌다. 넌 어디 있다가 여기 온 거야? 찰리가 물었지만 거울 속 원숭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가 씩 웃었다. 왜 말을 안 해? 찰리가 다시 물었을 때 거울 속 원숭이 옆에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찰리, 놀랐지? 찰리는 자신을 안고 있는 아이와 거울 속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또렷이 보는 순간이었다. 테드, 이제 목욕시킬까? 엄마의 말에 아이가 찰리를 아는 채 욕조로 다가섰다. 하지만 찰리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너 목욕하는 것 처음이지?
아이가 말하며 욕조 바로 위로 찰리의 몸을 들어 올렸다. 그제야 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챘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물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괜찮아. 겁낼 필요 없어. 나랑 같이 살려면 깨끗해야 해. 아이는 찰리의 몸을 물에 바짝 가져갔다. 발끝에 닿는 물의 느낌은 싸늘했다. 내가 물을 싫어한다는 걸 알려야 해. 찰리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와 아이 엄마는 그런 찰리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기만 했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찰리는 너무 답답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물이 싫다고 해도 아이는 찰리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았다. 찰리, 너도 차츰 물이 좋아질 거야. 아이가 말했다. 하지만 둘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찰리는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발목이 물에 잠기는 순간 찰리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아이의 팔을 움켜쥐며 손끝에 힘을 주었다. 아이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찰리를 노려보았다. 찰리도 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 잠시 뒤 찰리의 몸을 감싸쥔 아이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그 힘에 찰리는 몸이 점점 아파왔다. 당황스러웠다. 아이의 살갗을 누른 손에 힘을 더 줘야 할지 아니면 힘을 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이의 손가락이 점점 더 몸을 조여왔다. 이제 물보다 아이의 손이 더 고통스러웠다. 찰리는 잡고 있던 아이의 팔을 놓았다. 아이가 이겼다는 듯이 웃었다. 찰리는 눈을 감았다. 몸이 물속에 서서히 잠겼다. 처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다행히 아이가 더 이상의 아픔이나 고통을 주진 않았다. 정말 순하다. 별로 반항도 안 하고 물에 잘 들어가네. 아이 엄마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찰리는 목욕이 끝날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다. 사람의 집에 온 첫날, 찰리는 아이의 방에서 잠을 잤다.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졌기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게다가 사람이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숲에서처럼 벌레 소리나 바람 소리, 밤에 울어대는 새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숲에서는 그 소리들을 새다가 잠이 들곤 했었다.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찰리는 방 안 가득한 어둠을 지켜보며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어젯밤에는 별을 보며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의 아이가 잠들어 있는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낯선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두려웠다. 엄마가 더 보고 싶어졌다. 아이의 품에 안겨 차에 탈 때도 엄마는 철망 안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꼬마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일어나면 네가 살아있다고 말해줄게. 떠나올 때 흰줄 원숭이가 찰리에게 말했었다. 지금쯤 엄마도 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찰리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사람의 집에서 맞이한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잠에서 깨어난 찰리는 사람의 집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제 일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이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찰리는 배가 고팠다. 혼자서 이리저리 방 안을 돌아다녔지만 먹을 만한 것은 없었다.
그때 아이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 테드, 안녕 찰리, 아침이다. 일어나야지. 아이 엄마가 밝게 인사했다. 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어색했다. 아이 엄마가 창문을 열자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다. 찰리는 침대 위로 올라가 막 일어난 아이의 주위를 돌며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순간 아이 엄마가 소리쳤다. 찰리, 이게 뭐야? 아이 엄마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다. 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아이 엄마가 찰리의 등을 덥석 잡았다. 찰리는 힘을 써볼 겨를도 없이 공중으로 들렸다. 아이 엄마가 찰리가 누워놓은 똥과 오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찰리, 여기다 두면 어떡해? 여긴 안 돼. 절대로. 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자 아이 엄마는 더 공격적인 얼굴을 하고 찰리의 고개를 돌려 세웠다. 찰리는 아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었다. 찰리는 도움을 요청하듯 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런 찰리를 보며 아이는 웃기만 했다. 아이 엄마는 찰리를 모래가 깔린 박스 앞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누는 거야, 알았지? 찰리, 똥오줌은 여기서 누는 거야. 다음에 또 이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찰리는 그제야 아이 엄마가 자신이 싸놓은 배설물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아이 엄마는 찰리가 싸놓은 배설물들을 치웠다. 찰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냥 배가 고프고 엄마가 보고 싶었다. 4. 동물원. 아이 아빠는 작은 동물원의 주인이다. 넓은 대지와 산이 만나는 곳에 동물원이 있다. 산을 등지인 동물원은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 있고 각각의 동물들이 사람이 정해준 영역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한쪽에는 원형으로 된 실내 우리가 있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물원 관리실이 있다. 찰리, 여긴 너랑 같은 원숭이들이 많이 살아. 우리 네 친구들 구경 가자. 아이는 찰리를 데리고 동물원을 가로질렀다. 야외 우리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어제 공원 관리소에 잡혀있던 원숭이들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다.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울타리가 제법 넓어 어느 정도는 이동이 가능했다. 게다가 어제 흰줄 원숭이처럼 목에 줄을 매고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 밖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이와 찰리가 도착한 곳은 커다란 원형의 실내 우리 앞이었다. 유리 천장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래서인지 식물원처럼 나무들이 제법 울창했다. 위층과 아래층이 분리되어 위층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원숭이들이 칸칸이 살고 있었고 아래층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각각의 우리에서 지내고 있었다. 꼬마야, 모자가 잘 어울린다. 원숭이 우리 앞을 지나고 있을 때 누군가 말했다. 찰리는 고개를 돌렸지만 어떤 원숭이가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모두들 우리 앞에 달라붙어 찰리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원숭이 머리에 모자라. 조금 전과 같은 목소리였다. 찰리는 그제야 누가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안쪽에 검고 커다란 개코 원숭이 하나가 편하게 늘어져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두 마리의 다른 개코 원숭이들이 그의 털을 골라주고 있었다. 어린 찰리가 봐도 그가 우두머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개코 원숭이 스미스였다. 스미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커 보였다. 스미스와 눈이 마주치자
찰리는 등에서 소름이 돋고 털이 곤두서는 듯 했다. 숲에 있을 때도 어른 원숭이들조차 개코 원숭이들이 사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어린 찰리도 개코 원숭이들의 난폭한 성격을 알고 있었다. 저 꼬마가 우리를 관리해 주는 거야. 사육사들처럼 모자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저 꼬마한테 잘 보여야 해. 스미스의 말에 다른 원숭이들이 웃었다. 그제야 찰리는 자신의 머리 위에 빨간 모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나절 아이가 억지로 씌워준 모자였다. 쓰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또 아이에게 굴복당하고 말았다. 찰리는 모자를 슬그머니 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아이가 싫어하는 일이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널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해? 다시 스미스가 말했다. 찰리는 스미스의 기세에 눌려 몸이 떨렸다. 스미스가 말하는 동안 다른 원숭이들은 끼어들지 않았다. 그건 다른 우리의 원숭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저것 봐. 사람의 아이를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봐, 꼬마야.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여기서 살아갈 수 없어. 너도 언젠간 이곳으로 오게 될 텐데. 그때면 이곳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스미스의 말에 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찰리, 넌 여기 갇혀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잘 된 거야. 아이가 스미스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말했다. 하지만 찰리에겐 위안이 될 수 없었다. 찰리의 귀엔 오직 스미스의 말만이 또렷하게 들릴 뿐이었다. 다행히 아이가 아래층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스미스의 시야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달팽이 모양의 길을 따라가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멈춰선 곳은 거북의 우리 앞이었다. 찰리, 네가 가장 먼저 인사해야 할 친구 해리엇이야. 해리엇은 우리 동물원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170이나 됐어. 인사해. 찰리는 아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 안의 거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찰리의 눈에도 우리 안의 거북은 여느 동물과 다르게 보였다. 아가야, 넌 아직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반대편 우리에서 흰 너구리 올드가 말했다. 올드는 우리 앞에 웅크리고 앉아 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찰리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거다. 올드는 세상을 다 아는 듯 말했다. 그 거북의 나이가 170살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름은 해리엇이고. 올드의 말에 찰리는 놀라웠다. 해리엇이 다른 동물들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170이라는 숫자가 쉽게 와닿지도 않았다. 난 30년이나 살아 이렇게 늙어버렸어. 정말 오래 살았지. 해리엇은 내가 살아온 시간을 5번 더 살아온 셈이야. 올드가 말했다. 찰리는 동물이 그런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해리엇이 눈을 떴다. 안녕, 친구. 해리엇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금 저한테 친구라고 하셨나요? 찰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친구. 우린 모두 친구야. 어떤 동물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곳에서는 다 친구지. 숲에서처럼 잡아먹을 필요도 도망 다닐 필요도 없는 곳이니까. 해리엇의 말에 찰리가 미소를 지었다. 넌 이름이 뭐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굵은 코알라가 물었다. 사람의 아이가 저를 찰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찰리라. 꼬마 원숭이한테 어울리는 이름이네. 코알라가 웃었다. 아래층 동물들과 말을 하는 사이 찰리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다. 숲에서 잡혀오면서 만난 동물들은 모두가 좋지 않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무리 우리 안이 안전하다고 해도 자유롭지 못한 동물들은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나쁜 기운을 내뿜지 않았다. 아이의 어깨에 올라 원형 우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모두들 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찰리와 아이가 문을 나서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말했다. 찰리, 이곳은 사람의 세상이야. 모든 것이 다르지. 하지만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건 분명 해리엇의 목소리였다. 찰리는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실내 우리에서 나오자 어느새 햇살이 더욱 눈부시게 내리고 있었다. 멀리 동물원 앞 주차장으로 관람객들의 자동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5. 또다시 이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찰리는 아이의 방 창가에 앉아 물끄러미 비를 보았다. 숲에서 비가 올 땐 엄마 품속에 있었다. 엄마는 커다란 나무 굴에서 찰리를 품에 안고 숲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 찰리에게 숲의 법칙은 무의미해졌다.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잠들어 있던 엄마와 헤어진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찰리는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엄마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면 늘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찰리, 넌 그럴 때 보면 꼭 사람 같아. 그 소리에 찰리가 돌아보았다. 아이가 커다란 가방 위에 앉아 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방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았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 찰리는 다시 속으로 다짐했다. 찰리! 아이가 창가로 다가왔다. 그러곤 찰리와 눈을 맞췄다. 찰리도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찰리,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찰리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과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찰리는 고개를 돌려 다시 비를 보았다. 찰리, 너도 내가 떠나서 슬프지? 다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사람은 학교에 다녀야 하거든. 여기엔 학교가 없어. 시간이 되면 놀러 올 거야. 찰리는 아이가 떠나고 나면 자신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예감했다. 아이와 함께 살아온 시간은 짧지 않았다. 그 시간이 온전히 행복했던 것만도 고통스러웠던 것만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배설물을 바닥에 두지 않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의 식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묵묵히 기다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몸으로 기억하고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 좋아하는 것만을 해야 그들이 공격적인 얼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찰리, 넌 정말 똑똑한 원숭이야. 그 소리에 찰리가 웃었다. 아이도 웃었다. 엄마, 찰리 잘 돌봐줘야 해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이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곤 짐 정리를 마무리하는 데 열중했다.
1년이란 시간은 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저녁이 되면서 비가 그쳤다. 아이의 부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의 학교가 있는 도시는 제법 먼 거리에 있었다. 찰리는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육사의 사무실에 맡겨졌다. 전에도 찰리를 데려갈 수 없는 장소에 갈 때면 아이 아빠는 찰리를 사육사에게 맡겼다. 찰리를 집에 혼자 두었다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아이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찰리는 그 말이 매번 서운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찰리는 사육사에게 맡겨지는 시간이 싫었다. 사육사들의 몸과 사무실에선 온갖 동물들의 채취가 뒤섞인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하지만 찰리를 더 불안하게 했던 건 사육사들이 웃으면서 던지는 농담이었다. 찰리, 너도 빨리 동물원으로 와야지. 너무 늦으면 힘들어져. 그때마다 찰리의 머릿속에는 스미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찰리, 같이 갈래? 네 원숭이 친구들 만나러. 지금 저녁밥 주러 갈 시간이거든. 밖으로 나가려던 사육사가 말했다. 찰리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가기 싫은 거야? 좋아. 그러면 그냥 여기 있어. 사육사들이 웃으면서 나갔다. 찰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짧은 시간이 남아 해리엇을 비롯해 다른 동물들을 만나는 건 좋았지만 그 전에 개코 원숭이들의 우리 앞을 지나는 것은 정말 내키지 않은 일이었다. 먹이를 달라는 동물들의 고함 소리가 밖에서 간간히 들려왔다. 찰리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어슬렁거리다 사무실 벽에 걸린 열쇠 꾸러미를 보았다. 평소에도 늘 그렇게 걸려 있었다. 찰리는 마치 그것이 처음 보는 물건인 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작은 고리 하나에 2개의 열쇠가 매달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실내 우리의 중앙 문을 여는 열쇠고 다른 하나는 각 동물들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였다. 찰리는 사육사들이 열쇠로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볼일이 끝나면 문을 잠그고 나오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하듯 열쇠로 문을 따는 신용을 해보았다.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사무실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이의 엄마 아빠였다. 찰리는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보이지 않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웃으면서 발을 굴러 2 사람을 맞이했다. 그건 사람들과 사는 동안 찰리가 익혀온 생활 방식이었다.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그들도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제는 머리보다 몸이 알아서 먼저 움직였다. 저렇게 우릴 좋아하는데 미안하네. 아이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테드도 없는데 집안에서 계속 키울 순 없지. 관람객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풀어놓을 수도 없고. 더 늦기 전에 우리에서 키워야지. 찰리는 아이 아빠의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리고 또 스미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숲에서 사는 방식을 버리고 사람과 타협하면서 1년을 살아왔다. 그 시간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갇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대로 우리 안에 갇힐 수만은 없었다. 찰리는 애써 웃어 보이며 아이 아빠의 어깨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의 얼굴에 볼을 비볐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좋아해. 아이 아빠가 찰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찰리, 너도 이해하지? 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 아빠에게 애정 표현을 했다. 잠시 뒤 먹이를 주고 온 사육사에게 아이 아빠가 말했다. 찰리를 그만 우리에 넣어야 할 것 같아. 테드가 도시로 갔으니 집안에선 계속 키울 수가 없어.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라도 빨리 가야
찰리가 덜 힘들 테니까요. 사육사가 대답했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찰리는 천천히 아이 아빠의 어깨에서 내려왔다. 찰리가 알아듣나 봐. 저것들도 느낌이란 게 있으니까요. 다른 원숭이들과 함께 넣어놓으면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다른 원숭이들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마침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 잘 됐어요. 사육사가 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찰리는 머뭇거렸다. 찰리,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나을 거야. 동물들은 동물들끼리 살아야지. 아이 아빠의 말에 찰리가 사육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열쇠를 꼭 움켜쥐었다. 찰리는 사육사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찰리! 아이 엄마가 안타까운 듯 찰리를 불렀다. 찰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비가 온 뒤라 바람이 시원했다. 멀리 실내 우리가 보였다. 열쇠를 쥔 손등으로 머리에 있던 모자를 슬그머니 밀어냈다. 모자가 떨어졌다. 밤바람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다. 6. 찰리의 집. 쿵 하며 철문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찰리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사람의 집에서 살면서 문이 닫힐 때마다 생긴 버릇이었다. 깊게 마신 숨에 섞여 먼저 살았던 원숭이의 냄새가 온몸으로 퍼졌다. 사육사는 자물쇠를 잠그며 휘파람을 불었다. 휘파람 소리와 덜그덕거리는 자물쇠 소리에 찰리는 얼굴을 찌푸렸다. 걱정이 되는지 사육사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찰리의 움직임을 살폈다. 찰리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디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우리 안쪽에 통나무 2개가 세워져 있었고 천장 이곳저곳에 굵은 밧줄들을 늘어뜨려 원숭이가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게 해놓았다. 그중 하나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매달려 있었다. 우리 안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지독한 냄새가 났다. 찰리는 자신의 우리가 한때는 개코 원숭이의 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이어와 밧줄 여기저기에 개코 원숭이의 흔적이 수없이 남아 있었다. 타이어를 타고 흔들거리던 어느 개코 원숭이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사육사를 보며 웃었다. 찰리,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난 네 마음을 다 알아. 사육사의 말에 찰리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곤 더 크게 웃으며 타이어 위로 뛰어올랐다. 그래, 찰리. 그렇게라도 웃으니 좋다. 사육사가 말하는 동안 찰리의 시선이 맞은편 개코 원숭이들과 마주쳤다. 개코 원숭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찰리와 사육사를 보고 있었다. 찰리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너희들 찰리 괴롭히지 마. 같은 원숭이니까 사이좋게 지내. 이제부턴 찰리도 한 가족이야. 찰리의 마음을 알았는지 사육사가 개코 원숭이들을 보며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은 개코 원숭이 한 마리가 찰리에게 엷은 웃음을 보였다. 정말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찰리, 걱정하지 마. 처음이라 조금 불편하긴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사육사가 나가고 불이 꺼졌다. 하지만 그리 어둡진 않았다. 유리 천장으로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찰리는 타이어에서 내려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일부러 우리 안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감았다. 아이가 돌아오면 여기서 나가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될 거야. 실내 우리는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았다. 간간히 다른 동물들의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다. 눈이 천천히 감겼다.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잠이 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쉭 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우리 안쪽으로 날아왔다. 찰리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우리 안쪽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그건 바나나 껍질이었다.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잠을 자는 거야? 찰리는 개코 원숭이들이 있는 쪽을 보았다. 맞은편 3개의 우리, 10마리도 넘는 개코 원숭이들이 쇠막대기 앞에서 찰리를 보고 있었다. 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몸집도 큰 개코 원숭이들의 기세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같은 우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마냥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차피 우리 안은 안전하다. 숲에서 잡혀왔을 때 만난 흰줄 원숭이의 말이 생각났다. 찰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여기는 제 방이에요. 그러니 상관 말아요.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작은 목소리에도 개코 원숭이의 우리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 모습에 찰리는 작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 안이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개코 원숭이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댔다. 어떤 원숭이는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어떤 원숭이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모두 찰리가 한 말을 비웃고 있었다. 넌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스미스의 목소리였다. 스미스의 모습은 앞에 서 있는 원숭이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찰리는 스미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읽히고 있는 것 같아 더 당황스러웠다. 맞아요. 여긴 안전해요. 찰리는 보이지 않는 스미스를 향해 소리쳤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개코 원숭이들이 손에 들고 있던 바나나 껍질을 찰리에게 내던졌다. 찰리는 쇠막대기 사이로 날아오는 바나나 껍질들을 피해 구석에 웅크렸다. 그 사이 스미스가 앞쪽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넌 동물들을 배신하고 사람과 살았잖아. 넌 우리와 살 자격이 없어. 그리고 거긴 개코 원숭이들의 땅이야. 너같이 나약한 자바 원숭이가 살 곳이 아니라고. 사람과 살았지만 그건 동물들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찰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건 배신한 거야. 살아남기 위해 원숭이의 습성을 버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짓만 했을 테니까. 모자를 벗었다고 다시 원숭이가 되는 것은 아니야. 전 늘 원숭이였어요. 찰리는 펄쩍 뛰어 통나무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밧줄을 잡고 매달려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이것 보세요. 전 원숭이라고요. 찰리는 자신이 원숭이라는 것을 개코 원숭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개코 원숭이들과 좀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찰리는 밧줄을 타고 내려와 그네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타이어에 앉아 개코 원숭이들이 있는 쪽으로 보란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찰리는 자신의 몸 쪽으로 뭔가 빠르게 날아온다는 것을 느꼈다. 찰리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그것은 이미 찰리의 몸으로 날아왔다. 스미스가 던진 돌이었다. 갑작스럽게 날아온 돌은 찰리의 옆구리를 강하게 때렸다. 비명소리와 함께 찰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 몸을 비틀었다. 그 모습을 본 개코 원숭이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렀다. 찰리가 옆구리를 움켜쥐고 바닥을 구르는 사이 다시 또 하나의 돌이 날아왔다. 이번에도 돌은 정확히 찰리의 등을 강타했다.
그것 봐. 넌 원숭이가 아니야. 이런 돌 하나도 피하지 못하잖아. 사람들과 살면서 몸이 느려진 거야. 넌 우리 같은 원숭이가 아니야. 스미스가 말했다. 찰리는 너무 아파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그대로 무방비 상태의 표적이 될 수는 없었다. 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니에요. 전 당신들과 똑같은 원숭이에요. 찰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네가 원숭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곳이 개코 원숭이의 땅이란 거야. 내 땅이란 뜻이지. 난 너같이 나약한 원숭이를 개코 원숭이의 영역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스미스가 말을 하고 있는 사이 다른 개코 원숭이가 돌 하나를 스미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코 원숭이는 우리 뒤쪽 벽에 벌어진 틈 사이에서 돌을 찾아내고 있었다. 돌을 던지는 것은 스미스의 권한처럼 보였다. 찰리는 이제 자신의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스미스가 손안에 든 돌을 만지작거렸다. 찰리는 돌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직도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혹시 누군가 우리 안이 안전하다고 했던 말을 믿은 건 아니겠지? 찰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스미스가 빠른 동작으로 다시 돌을 던졌다. 찰리는 재빨리 허리를 숙였다. 이번엔 맞지 않았다. 스미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하지만 고개를 드는 찰리의 마음속은 절망스러웠다. 이곳에서 매일 밤 이렇게 개코 원숭이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건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다. 어쩌면 스미스의 돌에 맞아 죽게 될 거란 예감마저 들었다. 온몸에 외로움이 밀려왔다. 숲에서 살 때도 사람의 집에서 살 때도 힘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절실한 외로움은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자신과 10마리의 개코 원숭이들만이 남겨진 세상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웠다. 스미스에게 또 하나의 돌이 전달되었다. 찰리는 재빨리 타이어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 늘어진 줄을 잡았다. 스미스에게서 눈만 떼지 않는다면 바닥보단 줄 위가 더 안전해 보였다. 언제까지 그 줄에 매달려 있을 거지? 말을 하며 또다시 스미스가 돌을 던졌다. 이번에도 돌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2개의 쇠막대기 사이를 통과해 찰리 앞으로 날아왔다. 찰리는 돌을 피하려다 줄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말았다. 한쪽 손에 쥐고 있던 열쇠 때문에 제대로 줄을 잡지 못해 미끄러진 것이다. 떨어지면서 찰리는 본능적으로 밧줄을 움켜쥐었다. 순간 손에서 빠져나간 열쇠꾸러미가 우리 앞쪽으로 떨어졌다. 어두운 밤이지만 달빛을 받은 열쇠가 어슴풀의 형태를 드러냈다. 개코 원숭이들은 열쇠꾸러미를 보고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미스도 한동안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열쇠꾸러미를 보기만 했다. 아가, 그거 열쇠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열쇠 맞지? 스미스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열쇠꾸러미와 스미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래, 나도 알아. 사육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열쇠. 그 열쇠로 이 우리 문들을 열 수 있잖아. 또 네가 갇혀있는 문도 열 수 있고. 그렇지? 스미스의 목소리와 표정은 더욱 야비해 보였다. 찰리는 재빨리 내려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다시 타이어에 올랐다. 꼬마야, 그거 이리 가지고 와. 나한테 가져오면 널 편하게 놔줄 거야. 넌 개코 원숭이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살아도 괜찮아. 그 열쇠만 이리 줘. 싫어요.
찰리는 용기를 냈다. 어차피 너한텐 필요 없어. 네가 우리에서 나와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개코 원숭이들과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그 열쇠는 나한테 필요해. 사람들이 없는 밤만이라도 자유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말에 찰리는 스미스가 중앙문의 열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 우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스미스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한 듯 했다. 싫어요. 이건 제 거예요. 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열쇠를 스미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네가 그 열쇠를 주지 않는다면 넌 네 방에서 며칠 살지 못할 거야. 난 그따위 열쇠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넌 절대 살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스미스는 단단히 화가 나서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질렀다. 다른 원숭이들은 스미스를 피해 뒤쪽으로 물러났다. 그때 중앙 통로 쪽에서 뭔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달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무엇인지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 찰리도 개코 원숭이들도 어둠 속의 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뒤 달빛 아래로 모습을 보인 것은 해리엇이었다. 찰리는 말없이 해리엇의 움직임을 살피기만 했다. 그건 개코 원숭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찰리의 우리 앞에 도착한 해리엇이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아가야, 두려워할 거 없다. 난 내 친구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온 거야. 찰리는 어리둥절했다. 처음이라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외로울 거야. 난 네 마음을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너 혼자가 아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온 거야. 천장을 타고 내려오는 달빛에 해리엇의 미소가 보였다. 찰리는 그제야 해리엇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만 났다.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 넌 마음이 착하구나. 울지 마라, 아가야. 네 친구 해리엇이 여기 있잖아. 그 말에 스미스가 입을 열었다. 해리엇, 왜 또 왔어요? 여긴 내 구역이에요. 당신 땅으로 돌아가요. 스미스, 언제까지 영역 이야기를 할 건가? 여긴 사람이 가두어둔 우리야. 여기서 그런 걸 나눠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제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지 마.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얼른 돌아가요. 여긴 원숭이들만이 사는 곳이에요. 스미스는 화가 많이 난 듯 했지만 찰리에게 대하는 것처럼 함부로 하진 않았다. 난 오늘 이 자리에서 잠을 잘 거야. 네 이름이 찰리라고 그랬지? 걱정하지 마라. 오늘 밤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넌 이제 혼자가 아니다. 찰리의 눈에선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찰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껏 자신에게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동물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자신을 돌봐준 것 이외에 어떤 동물도 해리엇처럼 대해주지 않았다. 이제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해리엇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찰리에겐 한없이 인자하게 들렸다. 스미스도 더 이상 찰리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 안쪽으로 가서 누웠다. 다른 개코 원숭이들도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갔다. 찰리는 그렇게 난폭하게 굴던 스미스와 개코 원숭이들이 얌전히 잠자리로 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엇에게도 스미스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다. 찰리는 웅크린 채 해리엇을 보고 있었다. 해리엇은 벌써 잠이 든 것 같았다.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찰리는 작은 소리로 몇 번을 되뇌었다. 7. 개코 원숭이 스미스. 동물들이 시끄럽게 우는 소리에 찰리는 눈을 떴다. 사육사가 들어와 먹이를 주는 시간이었다.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리 천장으로 빛이 들어왔다. 찰리는 여전히 자신의 우리 앞을 지키고 있는 해리엇을 보았다. 해리엇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우리 안쪽으로 가면 개코 원숭이들이 또 무엇을 던질지 몰라 망설여졌다. 해리엇은 어떻게 자신의 우리를 나와 여기까지 왔을까? 찰리는 궁금했다. 사육사가 가까워 오는 소리가 들리자 해리엇도 눈을 떴다. 사육사가 찰리와 개코 원숭이 우리 사이에 해리엇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리엇, 왜 여기 있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육사에게는 해리엇이 우리를 빠져나온 것이 대수롭지 않은 듯 했다. 그 말에 해리엇도 천천히 자신의 우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찰리, 넌 혼자가 아니야. 해리엇은 가는 동안에도 찰리를 걱정했다. 정말 고마워요. 찰리가 말했다. 곧이어 스미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찰리, 열쇠를 나한테 넘겨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스미스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찰리는 개코 원숭이들이 정신없이 아침을 먹는 틈에 열쇠를 구석에 묻었다. 그러고 나서 아침을 먹었다. 입안은 껄끄러웠다. 어제 돌에 맞은 등과 옆구리가 아직 욱신거렸다. 다행히 낮에는 특별한 일 없이 지냈다. 동물원에 구경 온 사람들이 간간히 통로를 지나갔다. 찰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거나 아주 짧은 시간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스미스는 낮 동안엔 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 가끔 기분 나쁜 웃음을 짓거나 열쇠를 넘기라는 손짓만 할 뿐이었다. 찰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사육사의 열쇠꾸러미를 괜히 가지고 와서 스미스에게 보인 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집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아이와 함께 살 때 얼마든지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늘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주 어릴 적 떠나온 숲으로 돌아가 살 자신이 없었다. 그런 자신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스미스를 자극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스미스의 말대로 열쇠를 건네주고 개코 원숭이들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찰리는 스미스가 약속을 지킬 거란 확신도 서지 않았다. 사람이 없는 시간, 개코 원숭이의 우리와 자신의 우리가 함께 열린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지금도 충분히 위험하고 불편하지만 자신의 우리로 개코 원숭이들이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사육사한테 열쇠를 돌려줘야 할까? 이 또한 스미스를 자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쪽도 찰리에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저녁 때가 되면서 동물원 주인 부부가 찰리를 찾아왔다. 아이의 엄마 아빠를 보고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펄쩍펄쩍 뛰면서 반갑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곧바로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찰리는 다시 웅크리고 앉았다. 마음 한켠에서는 반갑게 웃고 사람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다시 사람의 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내 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사람에게 애원을 해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초라해진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개코 원숭이들 앞에서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당장은 이곳에서 빠져나간다고 해도 어차피 사람들과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찰리도 잘 알았다. 찰리는 주인 부부의 눈을 피했다. 눈이 마주친다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찰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이 엄마가 말했다. 그런 것 같네. 동물이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살던 사람이 오면 반가워하는 게 보통인데. 찰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도 사람에게 눈길을 주진 않았다. 진찰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괜찮을 거요. 아주 일시적인 거니까. 아이 아빠가 대답했다. 찰리, 아프지 말고 잘 지내. 두 사람이 나갔다. 이제껏 찰리와 주인 부부를 지켜보던 원숭이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쳤다는 듯 아쉬워했다. 찰리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밤이 찾아왔다. 실내 우리의 하루는 거의 비슷했다. 같은 시간에 사육사가 밥을 주고 철문이 닫힌다. 그리고 잠시 뒤에 불이 꺼진다. 칠흑 같은 어둠이 실내를 덮었다. 아직은 달빛이 내리지 않았다. 찰리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언제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 몰랐다. 개코 원숭이 쪽은 조용했다. 찰리는 우리 어느 쪽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지를 생각했다. 타이어 위도 썩 안전하진 못했다. 그렇다고 밧줄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을 순 없었다. 바닥에 내려와 웅크리고 있는 것도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다. 우리 안 어느 곳도 마음 놓고 피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찰리는 해리엇을 생각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난 혼자가 아니다. 난 친구가 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으로는 오늘도 해리엇이 와줄 거라는 기대를 품었다. 어느새 유리 천장으로 달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달빛은 길게 늘어져 개코 원숭이의 우리를 비추었다. 순간 찰리는 깜짝 놀랐다. 모든 개코 원숭이들이 쇠막대 앞에 서서 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찰리는 온몸에서 털이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오늘도 어제와 같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미스가 어슬렁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아가,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했겠지. 이제 열쇠를 나한테 던져라. 아니다. 잘못하면 통로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돼. 네가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 거야. 사람들과 살았으니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겠지. 그리고 내 앞에 와서 그걸 내 손에 건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넌 이제부터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 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열쇠를 묻어두었던 곳과
개코 원숭이들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한동안 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스미스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오늘은 다른 개코 원숭이들도 소리를 질렀다. 찰리는 태어난 척 보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새 스미스의 손에 돌이 들려 있었다. 네가 고집을 부린다면 매일같이 아주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될 거야. 그 말과 동시에 스미스가 돌을 던졌다. 돌은 매번 찰리에게 곧장 날아왔다. 다행히 스미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아서 돌을 피할 수 있었다. 찰리는 밧줄을 타고 천장 가까이 올라갔다. 오래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래보단 안전했다. 그런 찰리의 모습을 보고 개코 원숭이들이 웃었다. 거기서 잠을 자겠다고? 한쪽에서 돌을 캐던 개코 원숭이가 물었다. 찰리의 몸으로 다시 외로움이 파고들었다. 개코 원숭이들은 재미난 구경거리인 양 찰리를 보며 즐거워했다. 그때 아주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찰리, 잘 있었지? 분명 해리엇이었다. 곧 찰리의 눈에 해리엇의 모습이 보였다. 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왜 이 밤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해리엇은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저는 밤에 노는 걸 좋아해요. 찰리의 대답엔 조금 전과 달리 자신감이 있었다. 해리엇이 웃었다. 그 소리에 개코 원숭이들도 소리를 치며 웃었다. 한참을 웃고 난 뒤 스미스가 입을 열었다. 해리엇, 왜 또 왔어요? 여기 일에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스미스, 이 아이를 그만 괴롭혀. 네가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지만 밖에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는 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해리엇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이가 170이 넘은 거북이 주는 위험은 어딘가 달랐다. 해리엇, 내가 이제껏 당신한텐 예의를 갖춰줬지만 이번 일은 달라요. 계속해서 날 방해하면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스미스,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너도 한 마리 원숭이에 지나지 않아. 사자, 호랑이 앞에서 벌벌 떠는 원숭이일 뿐이라고. 그런데 힘이 조금 세다고. 다른 동물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들잖아. 여긴 동물원이야. 먹이도 풍족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힐까봐 피해 다닐 필요도 없지. 그런데 넌 왜 다른 동물을 못 살게 구는 거야? 저 아이가 사람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몰라요? 하기야, 아무리 당신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열쇠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난 원숭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 열쇠를 잡기 위해 입을 사용하는 여느 동물과는 다른 원숭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뭘 알아요? 열쇠만 있으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동물원이 내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스미스는 쇠막대기를 잡고 격렬하게 흔들어댔다. 다른 개코 원숭이들은 스미스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번에도 해리엇은 스미스를 보면서 웃었다. 그리고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 보진 않았군.
난 찰리가 아주 영특하고 착한 원숭이라고 생각했어. 그 생각이 맞았어. 만약 다른 원숭이였다면 스미스 네가 그렇게 날뛰는 모습을 보고 열쇠를 주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찰리는 그렇지 않잖아. 네 마음을 안 거야, 스미스. 네가 자유를 찾아 떠나든 그건 상관 안 해. 하지만 사람의 열쇠를 가지고 여기 사는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해리엇, 당신이 용납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열쇠를 손에 넣을 거예요. 어차피 저 꼬마는 내 힘이 닿는 곳에 있으니까. 해리엇, 동물들한테는 언제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동물원에 있다고 그게 바뀌진 않아요. 스미스, 네 엄마 아빠도 그리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내 친구였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내게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건 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습성을 감추고 살았던 것뿐이죠. 생각해보세요. 사육사가 불을 끄고 나가면 이 실내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 개코 원숭이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예요. 네가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려는 걸 난 안다. 찰리는 해리엇과 스미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해리엇의 말대로 스미스가 열쇠를 갖게 된다면 자신의 우리는 물론 다른 동물들의 우리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 스미스, 엉뚱한 생각 말고 찰리를 그냥 놔둬.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왜 날 방해하는 거야? 스미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돌을 해리엇에게 던졌다. 돌은 해리엇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해리엇은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스미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다른 개코 원숭이들도 놀란 눈치였다. 돌을 던진 스미스조차도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찰리는 심장이 두근거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해리엇에게 괜찮은지 묻고 싶었지만 작은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고요가 흐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해리엇이었다. 스미스, 왜 돌을 더 던지지 않는 거냐? 스미스는 말없이 해리엇을 보고만 있었다. 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리엇, 당신은 나서지 마요. 난 열쇠가 필요할 뿐이에요. 스미스의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훨씬 차분했다. 찰리를 아래쪽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다. 원숭이 우리 쪽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찰리는 해리엇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해리엇이 어떻게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스미스가 입을 열었다. 찰리, 오늘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열쇠를 나한테 넘기는 게 좋을 거야. 스미스는 말을 하고 뒤쪽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개코 원숭이들도 스미스의 눈치를 보며 자기 자리로 갔다. 찰리, 내려와서 자야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해리엇의 말에 찰리는 조심스럽게 밧줄에서 내려왔다. 오늘 밤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해리엇은 눈을 감았다. 찰리는 해리엇 곁에서 잠을 자고 싶었지만 개코 원숭이들과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망설여졌다. 그 거리에서 돌이 날아온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 찰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해리엇에게 다가갔다. 개코 원숭이들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찰리는 해리엇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잡고 눈을 감았다. 해리엇, 고마워요. 찰리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찰리,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우린 친구니까. 해리엇의 목소리였다. 찰리는 자신이 속으로 한 말을 해리엇이 들은 것 같아 눈을 떴다. 그런데 해리엇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입은 꼭 다문 채 잠들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나도 사람의 세상에 왔을 때 너처럼 외로웠단다. 또다시 해리엇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해리엇은 여전히 눈을 뜨지도 않았고 입을 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찰리의 귀에 해리엇의 목소리가 들렸다. 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해리엇에게 묻지 않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